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딥다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의 성장 이야기, 특히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이대 회장의 리더십을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두 분이 어떻게 삼성을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는지, 그 핵심 동력은 무엇이고, 또 그 철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런 걸 파헤쳐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역시 1938년 대구의 작은 무역상이었던 삼성상회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삼성의 역사가 그냥 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국 현대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겠네요. 네, 특히 이병철 회장이 초기에 제일제당이나 제일모직 같은 사업을 시작한 건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걸 넘어서 전후 폐허 위에서 나라 경제를 좀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사업보국의 소명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사업보국이요? 네, 무역회사에서 제조업으로 또 당시에는 국가기관산업으로 여겨지던 분야로 계속 확장해 나간 데에는 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아하, 그 사업보국이라는 가치가 삼성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인 첫 엔진이었군요. 그럼 이병철 회장이 이 삼성을 설계하면서 사업보국 말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자료 보니까 인재제일하고 합리추구, 이 두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이병철 회장은 본인 스스로 내 일생의 80%는 사람을 키우는 데 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80%나요? 와. 네, 그래서 195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채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의심 나면 쓰지 말고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네,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그분의 용인술이었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결정의 밑바탕에는 그냥 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고 또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합리추구 정신이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사업을 하는가, 사업보고, 이걸 누구랑 같이 할 것인가, 인재제일,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합리추구,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갔던 거죠. 체계적이네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고 합리적인 분이 때로는 정말 엄청난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단 말이죠. 1983년 도쿄선언, 반도체 사업 진출이요. 아, 네, 그쵸. 그때 그룹 내부에서도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그냥 미래를 잘 내다봤다, 선견지명이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 선견지명도 중요했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반도체가 앞으로 산업의 쌀이 될 거라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술이라는 그런 확신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확신이요? 네. 그리고 당시 부사장이었던 아들 이건희 회장의 역할도 컸다고 알려져 있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지했으니까요. 아, 이건희 회장이 그때부터. 그렇죠. 결국 그 결정 덕분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하고 나중에는 1993년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까지 올라서는 기반이 마련됐으니까요. 정말 리더의 결단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죠. 정말 그러네요. 아버지가 그렇게 단단한 기반을 닦아 놓으셨고 그 위에서 1987년에 회장 자리에 오른 이건희 회장은 뭐랄까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길을 걸었잖아요. 네, 그렇죠. 스타일이 확 달랐죠.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워낙 유명하고요. 이 선언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후쿠다 보고서, 여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아, 그게 당시 삼성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보고서였어요.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삼성 제품이 양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이류 수준이다, 이런 평가였죠. 이류 수준이요? 좀 충격적인데요. 네, 디자인도 좀 뒤처지고 핵심 기술력도 선진 기업들 따라가기 바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당시 불량 세탁기 조립 라인을 내부 고발하는 비디오까지 공개가 된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삼성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충격 요법을 통해서 조직 전체 체질을 확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질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 질적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역시 1995년에 있었던 애니콜 화영식 아닐까요? 아, 네, 빼놓을 수 없죠. 아니 150억 원어치 그것도 15만 대나 되는 휴대폰을 전부 불태워버린다는 건 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이게 실제로 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줬나요? 그게요, 그냥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품질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란 없다. 이 메시지를 정말 전 임직원들 뼛속 깊이 새기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죠. 아, 각인이 됐군요. 네. 그 이후로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그 유명한 보르도 TV 신화도 만들었고요. 결국 세계 TV 시장 1위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또 스마트폰 시대 와서는 갤럭시 S 시리즈로 시장을 이끌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런 품질 그리고 디자인 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이건희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보면 위기 경영하고 마하 경영 이 두 가지로 요약되던데 특히 마하 경영이라는 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빨리빨리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냥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가 음속, 그러니까 마하 1을 돌파하려면 엄청난 충격파를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소닉붐. 네, 그것처럼 기존의 틀이나 방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아주 근본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을 다르게 전파하려는 시도죠. 뭐 예를 들면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거나 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식의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삼성이 자랑하는 초격차 전략에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두 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정말 확연히 다르네요. 아버지는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 같고 아들은 그 기반 위에서 판을 뒤엎는 혁명가 같고요. 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인재를 보는 관점도 좀 달랐다는 분석도 재밌었어요. 이병철 회장은 좀 성실하고 믿음직한 모범생 스타일을, 이건희 회장은 틀을 깨는 창의적인 천재 스타일을 선호했다고요? 네, 그런 해석도 있죠. 아무래도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스타일은 달랐지만 삼성을 쭉 관통하는 어떤 공통적인 DNA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시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랐지만 우리는 그냥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 초인류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인류주의 정신. 이건 두 분 다 마찬가지였어요. 인류주의. 그리고 인재를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으로 여기는 인재 중시 철학도 그렇고요. 또 회장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옛날 비서실이나 구조분 같은 조직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이것도 공통점이죠. 아, 컨트롤 타워. 마지막으로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먼저 투자하는 거.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투자가 그랬고 이건희 회장의 디자인 투자가 그랬잖아요. 이런 선행 투자 역시 삼성의 중요한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탄탄한 하드웨어 위에다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입힌 거죠. 건설 후 변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와, 정리가 되네요. 들어보니 결국 삼성의 성공 신화는 이병철 회장이 구축한 규모와 시스템이라는 단단한 뼈대 위에 이건희 회장이 불어넣은 품질과 혁신이라는 어떤 영혼 같은 것이 결합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둘 리더 중에 한 분이라도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삼성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업보고기니 인재제일 또 위기경영, 인류주의 같은 가치들은 지금도 삼성의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남아있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과거의 성공을 이끌었던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 중심의 리더십이 과연 지금처럼 급변하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시대에도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삼성을 보실 때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어쩌면 삼성이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거인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삼성은 과연 어떻게 스스로 혁신하면서 초인류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두 리더의 여정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셨는지 다음 딥다이브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